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 공동체가 참 감동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간을 더욱 감사함으로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해 봅시다. 출발!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공부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를 왕이나 주요 지배층 중심, 그리고 나라의 건국, 발전, 쇠퇴 이런 과정들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근현대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첫째, 사건의 명칭과 주요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현대사에서는 전근대사에 비해 처음 보는 단어나 명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사건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명칭과 주요 인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앞뒤 사건과의 연결과 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근현대사는 전근대사에 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모군란이 1882년, 갑신정변이 1884년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간격이 짧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연도 안에 중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후에 연표를 통해서 근현대사의 흐름을 설명을 해줄 건데 그때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사건의 연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단체의 성격과 중심 인물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현대사에서는 단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조선 독립군, 조선 혁명군, 한국 광복군 등등 이런 헷갈리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나왔을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빨리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주요 주장이 무엇인지를 매칭해서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명씩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은 전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를 좀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흐름이 이렇게 쫙 연결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흐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대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PPT에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선생님이 노란 글씨로 표시한 연도가 중요 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수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도 정치가 60년쯤 되었을 때 고종이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고종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바로 12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종 대신 정치를 도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왕의 아버지였던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과제는 당시 세도 정치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거였겠죠.
한편으로 밖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니다. 이때 당시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고 수교를 하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굳게 나라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한 이후에 1873년이 되어서 고종이 성인이 되자 고종이 직접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와는 좀 더 다른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닫혔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나라의 문을 열고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청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등 여러 나라들과도 이제 점차 문을 열고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방 정책을 우리가 개화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서로 견제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이 청나라와 일본의 그런 신경전이 빵 하고 싸움으로 터진 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에 동학농민운동, 얼마 전 드라마 녹두꽃의 배경이 되었던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신분제, 몇백 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신분제가 폐지되는 갑오개혁이 이때 실시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연도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맞아요. 일본이 이겼는데 이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이런 침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새로운 친구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랑 점점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친러 정책을 펴고 있는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민비, 명성황후였어요. 그래서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고종이 자신의 목숨에도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피신을 가니까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고종도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바꾸고 자신은 왕이 아니라 황제다라고 하면서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번에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지난번에 청나라를 정리했고 이번에는 러시아를 정리하면서 이제 방해받지 않고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을사늑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다음에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통해서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또한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10년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를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기간, 그리고 헌병경찰, 그냥 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경찰로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1919년 3.1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이 충격에 빠진 건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잘해주고 잘 다스려졌는데 왜 조선인들은 우리의 지배를 거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해서는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문화 통치는 겉으로 보기에 무단 통치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방식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민족 분열 통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시키냐? 바로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아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나라가 필요한데 내가 그 반장이 되겠다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나아가서는 41년에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쟁의 창고이자 물류기지로 삼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그릇, 숟가락, 식량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전쟁을 위해서 동원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전히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들어있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고 아예 일본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대사입니다. 현대사에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그리고 헌법의 변화 과정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요 주제는 바로 민주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렇게 5년 단임의 임기,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이것들이 이루어진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현대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영화 1987로 우리에게 익숙한 6월 민주항쟁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내용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역사의식을 갖자입니다. 역사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섰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분단과 통일정부 수립, 그리고 친일과 독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고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흐름으로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